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6,009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협상에 관련돼서 뉴스를 봐야겠지만 시장이 강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 42일 만인가요?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다시 한번 그려냈는데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든 이란이든 두 나라 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기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험악한 말들이 오가서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해결 국면으로 이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그 전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전쟁관안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달 28일까지인 거죠. 그래서 협상이 안 돼서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28일까지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뉴욕타임즈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란을 공격하게 했는지 그 심층 탐사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벤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제일 높은 합참의장이죠. 케인 합참의장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군수품 부족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되면 미국의 무기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미사일도 굉장히 많이 쓰고 해서 무기 재고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다시 전쟁을 지속해서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2월 CPI가 2.4%였는데 얼마 전에 3월 CPI가 3.3%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4월 CPI는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100 넣던 게 $140, $150 이렇게 내야 되니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누적이 되고 그러면 정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결국엔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본다고 그러면 얼마 전까지 전쟁을 하던 업체들이 이제 화기애애하게 회담장에서 손잡고 악수하고 이견을 빨리빨리 착착착 좁히고 협상을 타결을 확 하는 이제 그런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원래 협상이라는 것이 내가 실제 원하는 게 100이라고 하면 회담에서 협상에서 한 200을 질러놓고 양보하는 척하면서 그래 내가 양보 많이 했어. 내고를 좀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100을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험악한 말들이 오갈 수는 있지만, 서로 무리한 요구하면 험악한 말들이 오갈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쟁 전부터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를 내놨습니다. 물량을 계속해서 팔았고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는 그 물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8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왔고 어제 살짝 팔았지만 오늘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이 매수의 연속성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환율도 어렵지만 외국인 매수 매도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거라서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의견을 짧게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이제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잘 진행이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그다음에 유가가 이제 조금씩 하향 안정화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오늘처럼 이제 들어오고 그게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한국 주식시장이 오늘 6천 넘어선 것처럼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나빠서 팔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뭐 반도체랑 이제 한참 매도가 나올 때는 반도체랑 자동차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섹터의 주식들을 사서 순매도 금액은 늘었지만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이제 기관 투자자라서 이들이 칼같이 지켜야 되는 국가별 비중, 종목별 비중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한국 시장이 제일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그렇게 큰 주식들이 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 댓글로 이제 리밸런싱을 무슨 한 달 이상 하냐 이제 이런 질문 악플도 많이 달리곤 하는데 사실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돈은 엄청 커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몇 달에 걸쳐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또 한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포트폴리오 한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는 다시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한국 경제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하이닉스가 뭐 최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우려도 있어요. 워낙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만이 전반적인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사실 매니저들끼리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이익이 깡패다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2026 영업이 90조였는데 1월 말에 160조, 그다음에 2월 말에 180조, 그다음 3월엔 200조 원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익이 더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싸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로까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을 때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 결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자금의 조달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게 부담이 되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긴 한데 큰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들 분야는 좀 다르지만 뭐 정유화학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만약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게 순식간에 주가에 반영돼서 갑자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데이터 센터 또는 반도체 업종을 볼 때도 굉장히 이제 이런 우려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07년에 업계에 들어왔는데 네. 당시에 조선 업종이 지금도 좋지만 당시에 2007년에도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그 다운 사이클의 징조가 언제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2007년 말에 유럽에서 선주들이 선박을 이제 건조를 하려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조달 금리가 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운 사이클로 갔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도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오라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AI를 잘한다고 하는 구글조차도 자기 돈만으로는 데이터 센터 짓는 게 다 충당이 안 돼서 채권을 발행해서 데이터 네. 센터를 짓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구글이 발행하는 채권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구글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 반도체 주식들이 일부 조정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나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번 주에 TSMC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TSMC 실적에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TSMC는 사실 그 분야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죠. 그럼요.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빅3라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얘기하지만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는 정말 이제 TSMC가 차지하는 지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 좋은 실적을 냈었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당연히 좋은 실적이 나오겠지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 나오는 그 숫자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TSMC가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냐, 향후 전망,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금액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그럴 텐데 아마 TSMC IR의 이제 그 성향을 생각해 보면 아직 그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는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네. 결국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남아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뭔가 좋은 이야기를 기대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 안 해주네라고 좀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한국의 반도체 업종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도 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최근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본부장님. 효성중공업이 뭐 200만 원 진입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300만 원을 그렸고 목표 주가 지금 400만 원 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전력기기 좋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력기기 ETF를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력기기는? 전력기기 ETF도 네.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력기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많이 올라왔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트렌드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연초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AI의 보급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가장 이제 발목이 되는 부분이 전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각 국가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정말 원자력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전력을 끌어 모아서 그것을 데이터 센터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송전에 필요한 전력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전력기기 업체는 이익의 상향 조정이 많이 기대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요게 관련돼서 이제 밑에 있는 다른 스몰캡들까지 생각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스몰캡들은 이제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테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도 상향 조정되고 좋긴 하지만 그 산업 내에서 좀 핵심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중요시 한다고 그러면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나는 변동성을 좀 감수할 수 있어 좀 이렇게 간이 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중소형주를 사시거나 아니면 그 큰 ETF, 그러니까 그걸 다 담겨 있는 ETF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력기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는 단기보다는 올해 내내 내년까지 그냥 쭉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게 또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관련해서 광통신 쪽은 또 이제 젠스황의 발언으로 지금 좀 시세를 강하게 내주고 있는데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광통신 관련주들이 단기간 안에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오히려 좀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기기와 좀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십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 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광통신도 마찬가지고 둘 다 유망한 분야이긴 합니다. 이제 그 광통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은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확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스케일업이라든지 스케일아웃, 스케일어크로스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서버를 많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서버가 물리적으로도 커지고 지리적으로도 확장을 하면서 그 서버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광섬유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주인 뭐 루멘텀이라든지 뭐 코이어런트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광통신 관련된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얼핏 말씀도 주셨지만 광통신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그 대형주를 찾기는 정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형주를 찾기 쉽지 않고 대부분 이 중소형주인데 이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그 시세를 많이 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장기 전망은 좋습니다만 시세를 많이 낸 종목도 있다 보니까 투자할 때는 좀 단기간에 조정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에 강한 매수세를 끌고 가고 있는 광통신과 관련해서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원전, 재건, 건설 이쪽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방사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지금 각국이 또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는 달려주고 있고 원전도 지금 건설주가 원전주로 부각되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각의 섹터 분석 도와주시죠. 예, 일단 먼저 재건 먼저 네. 말씀드리면 저는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면 시장이 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재건 관련된 수주를 그렇다고 한국 업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물음을 이제 던져봐야 되는데 기술 경쟁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유라든지 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는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분명 수주를 받는다거나 할 때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지만 전쟁으로 이제 그 폐허가 된 이런 걸 복구하기 위해서 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우리보다 뭐 이제 인도의 건설업체라든지 네. 중국의 건설업체들이 더 싸게 하고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재건 수요가 분명히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거를 다 이제 한국의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데서는 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미국 이란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후 그 방산 업종의 전망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산업체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라는 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이제 전쟁이라는 게 교훈을 남기려고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교훈을 남기려고 그러면 먼저 전쟁을 시작했던 쪽이 크게 지고 물러나야 전쟁이라는 게 함부로 일으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교훈이 남아서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법도 한데 지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누가 승리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뭐 미국이 승리했다고 보기도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피해가 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좀 섭섭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토 국가들한테 우리 나토 탈퇴할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 의회 통과해야 되니까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각 국가들이 그 방위비 예산을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각자 도생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선언을 한다고 했을 네. 때 그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업황의 전망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방산 업종도 사실 뭐 트럼프 임기까지 올해 내년 뭐 내후년까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설명해 주신 섹터 이외에 뭐 화장품, 증권 여러 가지 호실적 섹터가 있겠죠. 전반적인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2주 전에는 유통 섹터를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오늘은 화장품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화장품, 한국의 K뷰티 이런 한국의 화장품들이 미국과 유럽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핵심은 올해 돼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도 확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이게 미국과 그 유럽에서는 온라인 구매층과 오프라인의 구매층이 많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온라인에서 많이 사지만 또 오프라인에 사시는 분은 30대 이상이고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카니발라이제이션, 자기 잠식이 없이 그냥 온라인 매출에 오프라인 매출이 손해보는 부분 없이 이렇게 더해진다, 얹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빨리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이제 미국의 화장품 유통업체인 얼타뷰티 이런 데서는 K뷰티가 워낙 인기가 많고 고객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라인업을 갖춰놓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유럽에서 오프라인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APR이라든지 이런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ODM 3사,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화장품 업체 탐방을 가보면은 이 유럽 같이 이제 각 국가마다 그 규제 기준이 다 다른 거를 맞출 수 있는 ODM사는 이 3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 추천드립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ODM의 화장품주는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김홍범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